왜 자꾸 나쁜 남자에게 끌릴까? 착한 여자 컴플렉스라는 말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나쁜 여자 컴플렉스라는 말보다 더 자주 쓰입니다. 이는 유독 나쁜 남자를 만나 고생하는 착한 여자를 가리킬 때 쓰이는데, 사실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비롯되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설명하기 위해 드라마를 예로 들어볼게요. 드라마에는 종종 나쁜 남자 곁에서 상처받은 주인공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쁜 남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주인공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인공을 보면서 시청자는 안타까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나쁘게 대하는데도 남 탓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다니 주인공은 정말 천사야. 주위 사람이 못되게 대할수록 주인공의 착한 심성은 더욱 부각되지요. 그런 사람이 드라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독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착한 역할을 하느라 힘들어도, 아니 힘들수록 더 보람을 느끼지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혹은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왜 하필 아이냐고요? 착한 아이가 갖게 되는 컴플렉스여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착한 아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던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는 대신 착하다는 칭찬을 들으며 만족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자신의 욕망이나 속마음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억눌릴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어릴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절대적인 도덕 개념으로 착하다와 착하지 않다를 나눴나요? 어른의 말을 잘 따르면 착하다는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쁘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되면 버림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욕구를 우선으로 여기며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너무 착해서 나쁜 남자를 만났다? 그런데 왜 착한 여자 컴플렉스 혹은 나쁜 남자 컴플렉스라는 말이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이는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며 자신을 상대에게 맞추려는 여성이 흔하다는 말일 텐데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종 별 고민 없이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네가 누나니까 동생을 잘 살펴야지. 당연한 건 아니야? 나이가 더 많은 누나니까 당연하다고요? 오빠가 배고프다고 하면 밥 정도는 차려줄 수 있지. 여동생이잖아.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이가 적어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자니까 라는 이유를 덧붙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예전에는 학급 반장으로 남자를 선호하거나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에서 남학생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자연스레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남의 말을 잘 들어 착하다는 평가는 여성이 갖추어야 할 미덕이 되었지요. 나서는 여성보다는 얌전하고 착한 여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다시 사랑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착한 아이라는 자아상을 갖고 있는 여성.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노력했던 여성은
자신의 착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할까요? 먼저 누가 봐도 착한 남자와 어울리는 경우를 따져봅시다. 착한 두 사람이 만나니 서로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 옆에서는 자신의 착한 심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착하다는 평가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착하지 않은 남자, 즉 나쁜 남자를 더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나쁜 남자는 단순히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으로 나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나쁜 남자를 만나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얼른 헤어지라고 조언하겠지요. 그런데 여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애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 불쌍한 아이야. 과거의 상처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더 잘하면 변할 거야. 너 정말 큰일이다. 왜 이렇게 착하니? 그런데 이런 반응은 여자가 나쁜 남자를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착한 아이임을 주위 사람이 직접 인정해준 꼴이니까요. 혹여나 누군가 너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때문에 나쁜 남자를 만나는 거야 하고 직언해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올바르니 자기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주변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착하다라는 말을 해줘서는 안 돼요. 대신에 너는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해줘야 해요. 스스로도 상대방을 위해 착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네. 왜 자꾸 나쁜 남자에게 끌릴까? 사랑의 감정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류.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정말로 와닿는 부분이 많아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사랑의 3요소에 주목하라. 플라톤의 말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에 빠지기 쉬워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호감을 갖는 게 당연하죠. 다만 오로지 외모만을 추구했을 때는 문제가 돼요. 우리는 영혼의 아름다움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겸손함, 따뜻함, 다정함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곁에 있으면 느껴지는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지요. 이렇게 상대방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내 안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도 찾아보게 된답니다. 여기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 고민한 현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스턴버그인데요. 그는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고 사랑의 3요소를 통해 이를 설명해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3요소란 열정, 친밀감, 헌신을 말해요. 열정은 불타오르는 감정이며 서로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지요. 친밀감은 심리적인 거리를 말해요.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커플도 서로에게 친밀감을 갖고 익숙해지며 편안해지지요. 마지막으로 헌신은 상대방을 위해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자세를 말해요. 열정과 친밀감을 갖춘 커플에게 양보하는 마음인 헌신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완벽하며 오래가는 사랑이 된답니다. 네, 사랑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거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스턴버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열정, 친밀감, 헌신이라는 3요소를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사랑의 3요소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으로도 불리는데, 세 꼭지점이 있어야 삼각형이 이루어지듯 사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열정, 친밀감, 헌신 중 어느 하나만 갖고 있다거나 일부 요소가 하나만 빠져 있어도 뭔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정은 가득한데 친밀감과 헌신은 부족한 사랑을 떠올려 봐요. 상대방에게 반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가깝지도 않고 서로를 위해 양보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겠지요. 이런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요. 서로 친밀감을 갖고 있고 기꺼이 헌신할 마음이 있는데 열정이 부족한 상태는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가 충만한 사이 말이에요.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열정과 친밀감, 헌신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겠지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어때요? 사랑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정신적 사랑을 가짜라고 여겨서 육체적 사랑만을 떠올리는 것도 문제고, 정신적 사랑만이 고상하다고 여겨서 무조건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여 무엇이 더 옳은지만 따진다면 행복한 사랑을 하기는 힘듭니다. 부디 아름답고 조화로운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자가 주는 뼈 때리는 심리학 포인트를 잠시 살펴볼게요. 뼈 때리는 심리학 포인트. 에로스와 플라토닉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대. 진짜 사랑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 봤는가? 열정, 친밀감, 헌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3요소를 잊지 말자.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3가지 방법. 네, 저자의 3가지 팁인데요. 이 방법들을 저도 배워보고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배워볼게요. 첫째, 숨을 크게 쉬어봐요 입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숨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쉬면 자동적으로 부교감기 신경이 활성화돼요. 하버드 대학교의 허버트 벤슨 교수는 이를 이완 반응 효과라고 불렀지요. 저는 복식호흡법을 추천해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숨을 천천히 쉬세요. 코로 공기를 들이켜고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손을 복부에 놓고 자신의 배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바람이 빠졌다가 하는 과정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지는 않아요. 2주 뒤부터 슬슬 효과가 나타나지요. 네. 저자의 조언처럼 갑자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복식호흡도 하고 숨을 크게 쉬어보라는 첫 번째 방법을 저도 한번 실천하면서 2주 뒤에 여러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에요. 긍정적인 내용의 메모를 써봐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만들어져요. 그럴 때는 긍정 메모를 써보는 게 좋아요. 나의 장점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월등히 좋은 점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장점 중 인정할 만한 점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는 겁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민첩하지 않아서 고민했다면 신중하다고 바꿔 생각해봐요. 이렇게 따져보면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개씩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단, 겹치지 않게 날마다 새로운 장점을 찾아야 돼요. 2주 정도가 지나면 장점을 찾는 기술이 생기면서 나의 자존감도 함께 높아지지요. 셋째, 아는 것이 힘. 사랑에 대한 정보를 모아봐요. 두려움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성에서 생깁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사랑에 대해 알면 아는 만큼 힘이 되지요. 시간이 되는 대로 연애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가 담긴 책을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간접 경험의 폭을 넓혀보세요. 판타지에 가까운 드라마나 영화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과 너무 달라 방해가 되지요. 현실적인 선배의 조언, 심리학자의 분석, 솔직한 연애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하려면 기술을 배우고 익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행복한 사랑을 이루기를 응원할게요. 네, 이렇게 심리학이 말합니다. 제발 이렇게 연애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랑이 처음인데요 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